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부터 이제 구분을 해볼까요? 자, 사실판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참, 거짓의 구분이 가능한 판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책이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는 전부 다 사실 판단에 속해 있죠. 객관적으로 참, 거짓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가치 판단은요, 잠깐만, 여기에서 도덕 판단은 우리 가치 판단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도덕 판단, 안락사에 대해서 찬반도 다르듯이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판단으로 사람마다 판단을 다르게 내린다. 예를 들어 이 책은 재미있다. 나는 따뜻한 물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속해 있겠죠. 이거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니 난 재미없는데, 아니 나는 차가운 물이 좋은데,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뭐냐면 자, 중립이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스위스는 중립국가다. 즉 어떤 나라 편도 들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가치 판단으로부터 중립, 가치 판단으로부터 중립.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좋다, 나쁘다 라는 어느 가치 판단 쪽에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즉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영역은요, 가치의 영역이다 라고 보면 돼요.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과학기술이 가치 판단으로부터 중립, 이러면은 이 사실 판단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이중부정의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이 영역은 이제 이 사실 판단, 사실의 영역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다가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한다,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 요 아래에 가치 중립성을 부정한다,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 해놓고 내용을 읽어봅시다.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하다고 악하다고, 옳은 것도 그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 그 자체는 어떻게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쁘다라고 하면은 윤리적 규제, 이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좋다 이러면은 윤리적 규제는 안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윤리적 규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은 뭐 문제가 있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 과학기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과학기술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그냥 그 연구를 수행할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될 이제 소지, 즉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 연구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과학기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걸 이용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입장이고요. 그 밑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과학기술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영향을 우리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데 당연히 윤리적 수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사용돼야 되고, 만약에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무방비 상태, 이미 무방비 상태라는 용어에 그 부정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두 가지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다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과학기술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할 때요, 먼저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여러 가지 분야들에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연구 대상 선정과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에는 요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구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기술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연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겠죠. 만약에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즉시 객관성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이 연구자의 생각이 거기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 주관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치 판단, 그런 거 다 떼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 검증돼야 된다. 그래야 그 연구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이제 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나 그 돈을 지원해주는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방향성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방향성에 따른다. 그 방향성에는 분명 그 기업과 국가 그 정책 담당관의 가치관 이 녹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 활용하는 것도 그 활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과정, 이 과정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크게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나누어서 봐요. 일단 내적 책임은 뭐냐면요,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규범을, 이제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절, 위조, 변조, 날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오른쪽에 각각에 대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과학기술자는 그 연구를 해나감에 있어서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 이게 내적 책임입니다. 과학기술자가 연구 과정에 있어서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다면 외적 책임은 뭘까? 이러면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숙고해서 그 판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인류에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 연구를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 내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과학기술 자체가 내적 책임이었다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외적 책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과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인정을 하는 입장은 뭐냐면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다. 분명히 이 과학기술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녹아져 있고 과학기술자의 가치관이 녹아져 있다. 그럼 과학기술자의 책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밑에는 아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 사실의 영역이다. 과학기술자의 가치관이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볼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나스예요, 요나스. 우리 한스 요나스의 이제 윤리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냐.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대 과학기술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거의 2차 함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올라가요. 현대 과학기술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해나간다. 즉, 무한한 진보, 예측이 어렵다, 영향력이 자연,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와, 이제는 막 현대사회 엄청나게 무기들도 개발되고 하면서 무기 잘못 사용하면 자연이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갈 정도죠. 그런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학기술을 제재할 윤리학이 따라가지 못해, 그 속도를. 전통 윤리학은 인간 상호 간의 직접적 관계만을 규정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요러요러 해야 된다, 뭐 상호 존중해야 된다, 요런 정도만 얘기하지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현재 이곳에 있는 인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즉, 전통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이 미치는 범위가 시공간적으로 한정적 이라는 그 전제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은 이미 자연 파괴, 우리의 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통 윤리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격차 계속 커지고 있죠. 이 격차를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현대는 윤리적 공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 윤리학으로는 현대 과학기술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라고 요나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대사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베르의 지배.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이성적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나타내는데, 즉 호모 파베르는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우리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과학기술의 지배를 받는 과학기술의 대상,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 기술이 그렇죠.
자, 요런 상태에서 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냐. 일단 지금 배웠던 거 얘기를 하자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날로 커지는 영향력에 비해 인간의 기존의 윤리학이 쫓아가지를 못한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 베이컨 마르크스적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자, 베이컨은 뭘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즉, 자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를 들어 이거 석탄 우리 어떤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네. 그 순간 베이컨은 뭐라고 하죠?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힘이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석탄 다 캐내. 마르크스적 기회.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 뭐라고 얘기했죠? 고도로 생산력이 고도화된 대공업 사회라고요. 공업 사회. 그러면 여러 자원을 어떤 인간의 삶을 위해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즉, 우리 인간과 자연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은 요 자연을 이용하는 도구,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 즉 나쁘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는데, 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윤리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윤리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포를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공포를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악의 인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그러한 악,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래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위험, 자연 파괴, 인류의 생존 위협 등, 진짜 환경오염 막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이 코로나로도 마스크를 쓰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사람이 뭐 나가지를 못, 예를 들어 산소통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는 막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위험, 공포, 악, 그런 게 이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새로운 윤리학, 자연 환경,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윤리학이 뭐다? 책임 윤리다 라고 요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마침내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새롭게 등장한 윤리학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이제 불을 전해주고 하면서 제우스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절벽에 이제 사슬로 묶여져서 그 독수리가 계속 쪼도록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런 이제 존재를 말을 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 지금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 힘을 부여받아 그 사슬을 끊어낸 존재, 이 프로메테우스는 현대인, 과학기술을 갖춘 현대인을 뜻하죠. 힘은 과학기술을 뜻하죠. 이제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힘이 너무 세, 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너무 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윤리학, 자기의 힘, 그러한 권력, 그것을 힘을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윤리학이 필요한데, 그것은 책임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책임 윤리학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존재론적 책임. 모든 존재는 각자 다 내재적 목적을 지닌다. 자기 안에 각자 다 목적을 지니고 있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목적이 뭘까? 생명보존이죠. 생명보존. 자기보존, 생명보존. 모든 존재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환경 파괴,
아니면은 우리의 뭐 미래 세대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러면 안 돼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나 자연의 여러 생명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스가 봤을 때 현 세대의 인간만이, 왜냐면 우리 미래 세대 인간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자연환경은, 자연에 있는 뭐 여러 존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막 책임지는 행동, 그런 이제 자연환경과 뭐 그런 다른 생명체들에게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현 세대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힘을 지녔다. 이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당위, 마땅당 위,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는 책임이 현 세대 인간에게 부여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능력이라는 건, 자, 과학기술, 현 세대 인간이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췄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 과학기술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아까 말했죠. 뭐 동물, 여러 가지 자연의 생명체들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녔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깊은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행위 능력, 그런 것들 지녔다고 보기 힘들죠. 우리 현 세대 인간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당위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힘 밑에다가 과학기술이라고 적으세요.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힘, 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과학기술의 능력,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더 강한 무기, 아니면은 이제 더 많은 우리 생태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힘이 강해져 가니까, 힘이 강할수록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커지는 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현재 세대의 인간들이 결국에, 자, 우리 살아가는 이 현재 세대의 또 다른 우리의 동료 이웃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들의 이 존재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연환경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고요. 과학기술의 영향력, 우리의 후손과 자연환경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잘 제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책임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요, 비상호적, 비호혜적, 호혜적, 상호적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이제 그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래 세대, 자연, 환경, 여러 자연의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 일방적 책임, 우리가 부모님이 신생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처럼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 단지 사후적,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책임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로써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그 명령,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은,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약간 새롭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밑에 세 가지 나와 있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전 지구적 조건과 자연 환경과 종이 먼 미래와 실존을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우리는 자연환경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현대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으로 볼 수 없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걸 제어해야 된다. 인류의 생존과, 즉 우리 미래 세대 후손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인류의 생존과 기술의 발전은 양립 가능하다. 그쵸, 자연환경을 계속 신경 써주면 되죠. 즉 생태계의 자연환경의 수용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을 연구해야 된다 라는 게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자, 현대는 윤리적 공백 상태다. 우리 현대사회는 여러가지 환경 파괴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죠. 공포, 악, 위험을 발견을 하게 된다. 이런 위험을 발견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고 만들어내는 윤리학이 뭐냐면 책임윤리다. 책임윤리는 생태학적 관점의 기초에서 칸트의 정원 명령을 새롭게 환경 윤리적 차원에서 바꾼 것이다. 이 정원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밑에 쌤이 써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그 내용을 총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